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 신재생에너지학과의 이준형 교수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4차 산업과 전기에너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산업혁명이 발달함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산업 발달, 특히 전기에너지 부분에서 저희가 창업, 이런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아마 2016년도에 한국을 방문해서 SBS나 네이버 이런 데서 인터뷰도 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책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히 짧은 시간에 얻어질 수 있고 멀리 있어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액션이라든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곧 온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과거에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3차 산업혁명까지 있었습니다. 1차일 때는 증기기관의 개발,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전기에너지의 개발이었죠. 3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그 산업혁명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증기기관, 전기 다 에너지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근간이 돼서 지금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그 전기, 에너지의 기본 근간이 없으면 아마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고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그리고 우주기술 등의 4개 분야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4개의 분야가 순수한 인간의 힘으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는 향후 주목받는 분야 6개 분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또 인공지능 의사,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스마트 공장, 산업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 중에 전기가 없다면 과연 작동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겠습니까? 아마도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인 경우만 해도 여러분 요즘 전기차, 자율주행차 말씀 많이 들었죠? 사실은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용량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되는 전기 자동차도 사실은 600km에서 800km 정도는 무난하게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율주행이란 그런 개념을 넣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 경우는 현재 전기 에너지 양의 2배에서 3배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주목받는 분야는 모든 분야에서 다 굉장히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보시면 공유경제, 무인매장,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모든 부분에서
전기가 없으면 과연 작동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앞에 6분야와 이 6분야를 합쳐서 12대 분야로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향후 주목받는 12대 분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 또 그 개발, 기술 개발, 연구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회색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향후 없어지는 분야입니다. 모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야들, 이 분야들이 기계로 또는 AI로 대체할 수 없는 분야, 즉 인간이 직접 해야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 분야를 인간들이 해야 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보시면 이를 종합한다거나 조정 또는 분석, 협의,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기계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향후 교육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15년 후에 현재 구조의 대학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의 65%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 65%가 없어진다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2가지의 주목받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30% 정도가 태양광 관련 기술과 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인간 중심의 분야들 과연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요? 새로운 학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화학, 화공, 전자, 기계, 환경, 농수산, 의료 이런 분야가 하나로 융합이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의료나 바이러스 분야, 요즘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데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공학, 기후변화 조절 기술이라고 지구공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늦추거나 또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공학, 무인 인공위성이라든가 인공행성 등 이런 기술 개발들, 그리고 에너지, 신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라 버크미니스터 퓰러의 지식 배가 곡선이 있습니다. 버크미니스터의 지식 배가 곡선이란 매 100년마다 지식이 2배가 증가하였지만 현재는 이 지식이 2배가 되는 그 기간이 13개월로 단축이 되었고 이게 2030년이 되면 매 3일마다 지식의 양이 2배가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인류가 써야 되는 그런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가 되겠죠.
4차 산업이 완성됨에 따라 저희가 생산해내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보의 증가와 에너지의 관계가 있을까요?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저희가 X축이 연도가 되어 있고 Y축이 에너지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앞에서 보신 정보 증가의 그래프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산업혁명에 따라 저희가 인터넷 또는 컴퓨터 또는 AI의 이런 발달에 따라 에너지의 소모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저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지구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이 매년 증가가 되는데요. 이 또한 앞에 보여드린 정보 곡선과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곡선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소비 현황을 보시더라도 저희가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유, 석탄,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 에너지의 소비가 결국은 현재 지구 온난화를 부르고 있는 지구 온실가스의 생산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토의정서에 저희가 6대 온실가스를 정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화학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전체 가스량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저희가 탄소 저감 기술 또는 그 관련된 정책들로 인해서 또는 관련된 정책들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광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의 이산화탄소 옆에 제가 1이라는 숫자를 써놨는데요. 그 밑에 메탄 옆에는 21이라는 숫자를 써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동량을 놓고 볼 때는 메탄인 경우가 21배의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산화질소의 경우는 310배입니다. 굉장히 큰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데 주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메탄가스인 경우는 바닷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의 증가, 바닷물 온도의 상승은 향후 메탄가스가 다시 기체로 대기 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닷물 온도의 상승은 향후 기후 온난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구과학자들은 과거에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과거 80만 년 동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900년대 데이터를 보면 과거의 그 어떤 양 또는 농도의 이산화탄소 양보다 훨씬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다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양이 증가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지구 대기 중의 온도입니다. 노란색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양은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저희가 그동안에 화석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구온난화 가스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결과로 저희가 굉장히 큰 기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는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과거에 썼던 화석에너지 양을 줄여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자연에너지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장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저장장치가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알려지기는 1991년도에 소니에서 상용화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이미 기원 전에 유사한 구조, 유사한 기능의 배터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배터리는 우선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화학전지는 1차, 2차, 연료전지, 태양전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배터리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전지는 일단 한 번 저희가 사용하면 사용이 불가한 전지, 즉 폐기되는 전지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다시 충전이란 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납축전지, 니카르전지, 니켈 수소전지, 리튬이온 전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지나 ESS 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할 경우는 전자와 리튬이온이 음극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전 시에는 다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이온도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데, 전자인 경우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리튬이온인 경우는 도선이 아니라 전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2차 전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형전지, 중형전지 또는 대형전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대형전지인 경우는 저장매체, 에너지 저장매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형전지는 자동차 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전지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용 또는 노트북에 적용되는 전지가 되겠습니다. 예. 2차 전지의 구조를 보시면 일단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이 부분을 합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재를 기재에다 발랐을 경우 양극기재, 음극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 이렇게 4개의 핵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분야별 2차 전지 용량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스마트폰의 용량 대비 자동차용인 경우는 보통 1000배에서 2000배까지 4000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용은 무려 8000배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전지, 향후 전기 자동차의 산업이 완성이 된다면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전기 자동차의 종류를 보시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순수 전기 자동차, 내연기관은 없고 배터리로만 모터를 돌려 구동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경우는 내연기관과 배터리가 공존하지만 엔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인 경우는 내연기관과 배터리가 공존하지만 내연기관이 주 동력원이 되고
배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기 자동차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기술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나 운송기, 전기 운송기가 되겠죠. 분야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토요타인 경우는 전고체 전지 자동차, 지금 안전성 부분, 2차 전지 부분의 안전성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요타에서는 전고체 전지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서 100만 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 비행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그닉사에서는 20년 개발 완료, 21년 운행 인증 목표로 160km를 날을 수 있는 그런 전기 비행기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ESS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차 전지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또 전력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 단위가 셀, 그 다음에 셀을 여러 개로 묶어서 모듈, 전압이나 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쭉 쌓은 랙이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전고체 전지인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아마도 이게 안전성, 가격 이런 부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그 액상 전해액이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액상 전해액을 고체로, 즉 불에 타지 않는 고체로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로 해서 공간 효율이 올라가고 또 세퍼레이터란 그 두꺼운 고분자 막을 세라믹이란 더 얇은 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실제로 셀을 만들어서 가위로 또는 칼로 절단한 다음에 전압을 측정해 보면 동일한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일어나는 쇼트 현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쇼트 현상이 없다는 말은 즉 안전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전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에 2차 전지 시장이 약 190조, 이는 반도체 시장을 능가하는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170조, 2025년에 170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이를 월등히 뛰어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성장의 주요 기여는 바로 전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전체 2차 전지 사용량의 80%는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나 아니면 선박용으로 2차 전지의 기술이 완성이 될 경우는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2차 전지 양보다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2차 전지 시장의 규모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된 2차 전지를 과연 우리가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분야의 산업들이 또는 기술 개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사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단 자동차 전지에 사용됐던 배터리를 꺼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재활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활용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완전히 해체, 분해 또는 완전히 갈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케미칼, 희유 금속들을 저희가 다시 추출해서 다시 재료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사용 전지는 용량이 좀 큰 전지, 그리고 자동차용이라든가 트럭용 이런 데서 사용되는 전지가 재사용 전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리사이클인 경우는 소형 전지, 저희가 핸드폰용이나 아니면 노트북용 아니면 작은 전지들, 일반적으로 18650 또는 21700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전지들이 재활용 전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성인 하이텍이라고 굉장히 큰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유미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 또는 외국의 BMW 또는 폭스바겐 이런 큰 회사에서도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표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 공정에 대한 장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일단 1차 사용된 배터리의 입고, 그 다음에 그 입고된 배터리를 팩으로 다시 분해를 해야 되겠죠. 팩으로 분해해서 세척 또는 외관, 어떤 외력으로 인해서 배터리에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배터리 팩의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팩의 분석은 전체적으로 용량이라든가 전압 이런 것들이 안정한지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는 그대로 리사이클링, 재활용으로 전지로 가게 됩니다. 팩 분석에서 통과한 배터리 팩인 경우는 다시 그 다음 단위인 모듈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로 분해해서 다시 전기화학적인 또는 외관 또는 전압 전류 이런 부분에서 검사를 하고 전기화학적으로 안정된 이런 셀들은 또는 모듈은 다음 단계인 재사용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래 보시다시피 리사이클링, 완전히 해체 분해해서 희유 금속을 빼내는 그런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모듈 중에 모듈 분석을 통과한 그런 셀들은 셀 단위 또는 모듈 단위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평가를 거치고 난 후에 유저들,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재사용, 재활용의 시장은 2030년도에 20조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주요 전기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이러한 재사용, 재활용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 및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임러, 르노, 테슬라, 토요타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내 성일 하이텍 또는 유미코아 이런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폐전지의 재활용의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앞으로 커지는 에너지 시장에 또 다른 시장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외국인 경우는 저희보다 좀 더 오랜 시간 기술 개발을 해왔고 인력도 설비나 이런 시설 부분에서도 저희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사용, 재활용
배터리의 시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 개발과 설비 이런 공정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에너지융합대학에서 2차 전지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은 이런 재사용, 재활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